안녕하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이면 곧잘 사연을 챙겨 듣는 사람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대부분 시누나 시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처한 상황은 좀 달라요. 저는 아들을 장가 보낸 시어머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답답한 속내를 누르고만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일단 한번 얘기나 해보려고요. 만약 다른 사연 속에 나오는 시어머니들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은 거라면 지적해 주셔도 좋아요. 자식 농사를 망친 게 무슨 자랑이라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떠드나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왕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한 거 속 시원히 털어놓겠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호된 시집살이를 겪어야만 했어요. 오죽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가계부 한 귀퉁이에다 저렇게 늙지 말자 저렇게 되지 말자 적어둘 정도로 말이지요. 사실 남편하고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막내였거든요. 게다가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못다키 받은 것도 없었지요. 이미 집안에 전 재산은 형님들이 사업이니 이사니 핑계를 대가며 죄다 나눠먹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와중에 어머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형님들과 달리 자기는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길지 않지 않냐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후회 없이 효도를 하고 싶다나 어쩐다나 해가면서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이미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실컷 겪었으니 모시고는 못 산다고 버티고 있었던 건데 그걸 저는 정말 몰랐네요. 참고로 혹시나 제가 못 모신다고 나서면 안 되니까 남편을 포함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시어머니에 관해서라면 제 앞에서 입도 뻥끗 안 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무튼 그러니 제 입장에선 귀띔조차 해주는 사람도 없지. 게다가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한마디로 이러나 저러나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지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효도니 뭐니 해가며 멋대로 어머님을 모시고 왔던 남편은 얼마 못 가 시어머니에 관한 일이라면 저한테 전부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바깥일을 하니까 집안일은 제 몫이라면서요.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자기는 시어머니를 위해 한 것도 없으면서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는 어지간히 생색을 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생색이 듣기 싫어서 그랬는진 몰라도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한동안 매달 얼마씩 돈을 챙겨줬었나 본데 정작 시어머니 수발이란 수발은 다 들던 저한테는 10원 하나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아들, 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 떨어진 상황에서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 제가 시어머니의 수족이 되어드렸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모질게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셨을까요? 남편이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 절대로 못 모신다고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자식들한테 다 외면당한 시어머니가 불쌍하단 마음에 거기까진 생각 못하고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며 아무 문제 삼지 않았던 제 잘못이겠죠. 시어머니가 거동이 힘드신 분도 아니셨으니 직장을 관둬야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기만 해도 어디 가냐 언제 오냐 따지시며 여자가 밖으로 돌면 안 된다고 어찌나 사람을 달달 볶으시던지요. 그래서 결국 합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도 관둬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서글프고 그래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 두 손을 꼭 잡고선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다고요. 저를 못됐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당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 말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가. 시어머니 마음은 편해지셨을지 몰라도 저는 그 말 한마디 들었다는 이유로 원망도 못하고 어쩌라는 건지. 어쩌면 당신 죽고 나면 당신 아들이 저한테 푸대접을 받진 않을지 노파심에 하신 사과인가 생각하니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요. 그 잘난 시어머니 아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대요.
그렇게 담배 좀 끊으라고 해도 귀등으로도 안 됐더니 폐암으로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그동안 못한 거 이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인의 부탁을 거절 못해 들어둔 보험 덕분에 남편이 죽고 난 뒤 보험금을 꽤 받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저한테는 말도 없이 돈을 따로 많이도 모아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훗날 아들 대학 등록금이든 결혼자금이든 아들한테 필요할 때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아무튼 아들하고 아들 며느리 이야기한다더니 제 이야기로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어머니에게 그토록 당하고 살았던 저였지만 제 며느리한테만큼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던 걸까요? 아니면 애비 없는 자식 소리가 듣기 싫어 2배, 3배로 공들이며 오냐오냐 아들을 키웠던 게 문제였을까요? 아들에 대한 제 희생과 헌신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들이 언젠가 결혼할 여자라며 지금의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찌나 애교도 많고 부침성이 좋던지 싹싹하니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저는 아들, 딸 하나씩 적어도 둘은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들 하나 낳았으면 됐지 뭘 또 낳냐면서 애 줄줄이 낳아봤자 남편이 고생이라고, 저야 속 편하게 집에서 애 낳아보니 뭘 알겠냐며 어찌나 반대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 말대로 저는 직장도 안 다니지, 그러니 맞설 생각은 꿈도 못 꿨죠. 게다가 언젠가 문득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당신은 자식이 여럿이었어도 모시겠다 나선 건 저희 남편 하나였잖아요. 그러니 자식이 많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내심 깨달으시고 저한테도 하나만 낳아 잘 키우라고 하셨나 싶기도 하대요. 하지만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튼 시어머니 말도 말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랑 상의도 없이 병원에서 소위 묻고 왔거든요. 그러니 뭐 둘째에 대한 꿈은 옛 저녁에 접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 살갑고 싹싹한 아가씨를 며느리감이라며 데리고 왔으니 솔직히 딸이 하나 생겼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후로도 틈만 나면 저희 아들이 있건 없건 집에 찾아와서는 어머님 하며 저를 따르는 거예요. 하는 말이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다. 제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반찬 때문에라도 같이 살고 싶다 해가면서요. 그리고 저도 진심은 아닐 거란 걸 알면서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그 마음씨가 참 예쁘더라고요. 물론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진심이라고 한들 같이 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지만요. 아무튼 그럴 때마다 말이라도 고맙다. 하지만 명절 때나 한두 번 보는 걸로도 충분하니 너무 애쓰지 마라. 니들 둘이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심 내가 적어도 시어머니 복은 없었을지라도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자금도 원래 생각했던 1억에 제 노후자금에 일부인 5천을 더해서 1억 5천을 지원해줬습니다. 요즘 애들은 똑똑하다는 주변 사람들 말도 있고 이러쿵저러쿵 괜히 시어머니가 나서서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그 결혼자금으로 어떻게 뭘 할 건지 그런 얘기도 일절안 주말마다 부동산에 가네 어쩌네 하길래 야무지게 알아서들 잘하고 있겠거니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신혼집이라고 구해온 걸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지원해준 돈에 자기들이 모아둔 돈까지 싹싹 긁어서는 전부 보증금으로 때려박았거든요.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가 살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월세는 얼마나 내는 거냐 물었더니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엄마 며느리가 쇼부를 잘 쳐서 180만 원으로 깎았다면서 팔불출처럼 마누라 자랑을 하는데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속도 없구나 싶은 게 기도 안 차대요. 평생 손 한 번 댄 적 없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머리통 한 대 세게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치미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내가 보태준 돈에 니들 돈까지 더하면 굳이 반전세로 갈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활짝 웃으면서 저더러 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이게 더 돈을 아끼는 거라대요. 대출이자 나가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거기서 거긴데 그럼 기왕이면 새 아파트에서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면서요.
지들이 생각하기엔 뭐 그게 맞는 이유라서 그랬다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어쨌든 월세는 그냥 버리는 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게 꽤나 속이 상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따져먹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둘이 맞벌이를 하니까 달에 180만 원 나가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면서 저더러 걱정 마시라. 두 눈으로 집을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다 해가며 열심히 설명을 해대는 걸 보니 한편으론 이제 와서 따져 물어보라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알아서 잘해라 하고 한마디 했는데 지들 딴에는 인정이라도 받은 듯 기뻤는지 계속해서 집이 숲세권이라서 전망도 좋고 나중에 애 태어났을 때 교육 환경도 다 생각해서 결정한 거다 떠들어대더니 마지막에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집들이를 하게 되면 직장 동료들부터 친구들까지 다 불러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어떻게 하고 사는지 다 보게 될 거 아니냐? 그런 거 생각하면 어줍잖은 빌라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느니 이게 맞는 결정이었다면서요. 왜 애들이 지들 분수에도 안 맞는 아파트를 계약한 건지 알게 되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치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한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줬던 돈도 도로 빼앗고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벌써부터 내가 왜 이러나 싶은 게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래. 나는 시어머니로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물론 아들에게도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들이 다 계산해보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했겠거니 하고 넘어가기로 한 거지요. 결혼식도 호텔에서 멋들어지게 했어요. 얘들이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느라 호텔을 잡았구나 싶었지만 이미 결혼에 관해선 알아서 하라고 했던지라 저도 더는 가타부타 말은 안 했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써서 그런가 식자체는 어쨌든 보기 좋기도 했으니 이 부분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라며 저를 부르대요. 비싼 동네에 있는 신축인 만큼 뭐 입구부터 삐까뻔쩍했지요. 풀옵션이라더니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애들이 원하던 대로 누가 봐도 잘해놓고 사내 소리가 절로 나오겠더라고요. 집들이라고 해서 갔더니 짜장면에 탕수육 어떠냐는데 솔직히 좀 황당하긴 했어요. 하지만 집안을 보니 아직 정리도 다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별말 없이 시켜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정리 좀 도와주고 올까 싶었는데 막상 식사가 끝나니까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전과는 달리 말수도 없고 가만히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할 텐데 쉬라 하곤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며느리감이 싹싹하다 같이 살자더라 주변에 자랑하듯 얘기하던 당시 먼저 자식들 결혼시킨 친구들은 저더러 순진하다며 그 말을 믿니 며느리는 며느리야 결혼하고 나면 아주 다른 사람 같을 걸 했는데 그땐 사람마다 다른 거지 하고 흘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말이 맞았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딸이 있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을 만큼 살갑게 굴더니 집들이 이후에는 만나기는커녕 어쩌다 전화나 한 번씩 걸어오는 게 다였으니까요. 게다가 몇 마디 하고 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뭐 한다고 전화는 했나 싶은 게 그래도 맞벌이하고 서로 바쁘니 그러겠거니 생각했고 그래서 싫은 내색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제가 먼저 명절 때나 보고 지내면 된다 둘이서나 잘 지내라 했던 말은 제 진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돌변한 그 태도가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밉거나 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웬일로 애들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신이 나선 저더러 이제 할머니가 됐다더라고요. 이제 곧 손주를 안게 된다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어찌나 기쁘던지. 그런데 그렇게 또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직장을 관두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아주 관두고 전업주부를 하기로 했다나요. 그리고 같은 여자이자 엄마로서 며느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아예 이해를 못하겠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들의 월급을 대충은 알고 있다 보니 며느리가 관두면 생활이 제대로 될라나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애들이 보통 야무진가요? 자기들끼리 상의도 했을 거고 다 무슨 수가 있으니 내린 결정이겠지 싶었지요. 솔직히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저축은 안 할 거냐 이것저것 따져묻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런 거 묻는 거부터가 시짜질 아니겠나 싶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 하곤 말았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걱정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관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아들한테서 연락이 제법 잦아졌는데 하루는 아주 힘들어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을 하대요. 맞벌이 할 때야 둘이서 벌었으니 그 월세 내면서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면서 너무 힘들다고요. 월세 관리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는데 며느리는 집에서 계속 뭘 그렇게 사나른다며. 그래서 신용카드에 마통에 정신없어 죽겠다는데 내 아들 며느리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싶은 게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시짜지라는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할 말은 했어야 하나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막말로 임신한 며느리한테 직장 다시 다녀라 할 수도 없고 괜히 이 상황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아들 며느리 가슴에 상처될까 싶어서 그냥 아들만 다독여주고 말았네요. 그런데 아들은 제 다독임만 바란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모처럼 엄마 밥이 먹고 싶다 하더니 집에 혼자 찾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 한 상 차려 저녁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정말 밥만 먹으러 온 거냐고 슬쩍 떠봤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좀 도와달랍니다. 돈 좀 해달라고요. 도와달라니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결혼할 때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1억 5천 해준 거 잘 알면서 왜 그러니?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어요. 내 아들이지만 원래 이렇게 뻔뻔했나 싶을 만큼 자식이 힘든데 그럼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며 따져댔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더니 지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놓고 뒤처리는 못하는 게 쏙 빼닮았구나 싶대요. 아무튼 엄마 상황 뻔히 아는 녀석이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억지를 쓰냐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며느리랑 얘기를 해봤는데 며느리가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빌라 같은 데는 살아본 적도 없고 남보기 부끄럽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반전세 보증금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는 구하기 쉽지도 않을 테니 이제라도 같이 제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반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을 저한테 주겠답니다. 저더러 그 돈으로 집을 구하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달라는데 기가 막혔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저는 안중에도 없는지 계속해서 저는 혼잔데 굳이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 이유가 있냐고. 혼자 살면서 괜히 큰 집 쓸고 닦고 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으니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요. 듣는 내내 어이가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자식이 부탁하는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증여해주면 세금도 나오고 하는데 그럴 여력은 안 되다 보니 아들에게는 제 집을 전세 주는 걸로 했고 저는 아들네 반전세 보증금으로 따로 집을 구하기로 했지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집 구할 때도 꽤나 마음이 상했어요. 원래 살던 동네가 저에겐 익숙하기도 했고 마침 가까운 곳에 적당한 집이 있어서 거길 계약하려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며느리가 애 낳고 하면 옆에서 뭐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저 볼 낯이 없어서 그렇다며 다른 동네로 집을 구하시면 안 되겠냐입니다. 저도 한 동네에서 따로 살다 보면 자기들한테 서운해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야 그럴듯했지만 한마디로 지 와이프 불편해할 것 같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멀리 떨어져 살아달라는 얘기였지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서운한 마음도 컸지만 이번에도 아들 뜻에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도 직장과 너무 멀리는 갈 수 없다 보니 직장을 기준으로 오가기 편한 곳을 찾다가 언니네 집에 들어가기로 했네요. 언니가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형부랑 둘이 지내고 있었는데 형부는 형부대로 취미도 많고 바쁜 사람이라 꽤나 적적해 했거든요. 다만 언니가 전후 상황을 알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제가 제 발로 집 애들한테 양보해준 걸로 대충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이후로 애들도 바뀌긴 했어요. 며느리도 양심은 있었는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예전과는 달리 종종 안부 전화도 걸어오고 결혼 전만은 못했지만 저한테 살살 애교도 부리대요. 게다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용돈하라고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기도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솔직히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긴 했어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제가 일을 줄여서라도 아이를 봐줄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 며느리도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를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울 거라면서 그 편이 아이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거절하대요. 그래서 이때도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도 황혼휴가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었지만 애들 빨리 자리 잡으라는 마음에 물어봤던 거지 꼭 하고 싶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후로도 종종 제가 애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차도 없는 제가 불편하게 오갈 필요 없다면서 자기들이 언니네 집이긴 했지만 종종 찾아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는 괘씸한 마음이 컸지만 이제서야 애들도 정신을 차렸구나 싶은 게 기특하다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몇 년 동안 아들도 며느리도 그저 제 집을 자기들 집처럼 쓰게 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고 있던 거란 걸 알게 되었거든요. 손주가 4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언니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다가 돌아가신 친정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유난히 두 분 다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 집에 친정부모님부터 해서 저희 어릴 때 사진이 보관된 앨범이 기억이 났어요. 친정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 정리하면서 그 앨범을 발견하곤 이후로 제가 계속 간직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애들한테 집을 비워주면서 제 짐이 워낙 많다 보니 제 물건 중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작은 방 장롱 한 칸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났고 그 앨범도 거기 있다는 게 떠오르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그걸 가져와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언니에게 제가 집에서 앨범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번거롭게 뭐 하러 가냐고 애들 보고 오는 길에 가져오라고 하라대요. 하지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어째선지 사진이긴 해도 부모님을 당장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때마침 집에 두고 온 것 중에 챙겨올 짐도 몇 개 있으니 날 박는 대로 다녀오겠다 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라 애들한테 내일 간다고 전화하긴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쁜 건지 애 보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아들이며 며느리며 둘 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부재중 찍힌 거 보면 연락이 다시 오겠거니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어째선지 이번에도 누구 하나 받지도 않고 결국 기다리다 못해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라도 연락이 오면 얘기하면 되겠다 싶었고 며느리야 어쨌든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는 거지. 집에는 있을 테니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간 건지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현관문 비밀번호는 이미 바뀐 지 오래였으니 들어가 있을 수도 없었고요. 일을 어쩌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그냥 가면 언제 또 오나 싶어서 일단 근처 카페에서 아들이든 며느리든 누구 한 사람만 연락이 오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길래 결국 둘 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필요한 게 있어서 가지러 왔는데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라도 있냐? 현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갈게. 보내놓고도 아차, 전화를 못 받는데 이거라고 볼까 싶었는데 1분도 안 돼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저더러 어디시냐 묻더니 자기가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면서요. 그래서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필요한 것만 챙겨서 금방 갈 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대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그리고 금방이라길래 솔직히 한 10분 내외면 되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오겠다던 며느리는 함흥차사에 문자도 더는 답장도 없고 결국 현관 앞에서 자그만치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었어요.
막말로 제 집인데 들어가서 제 물건도 못 가지고 나오는 것도 기가 막혔고,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보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연락했는데 어째서 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냐니까. 자기가 뭐 핸드폰만 보고 사는 사람이냐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면 안 된다는 소리나 해댔거든요. 어이도 없고 뻔뻔한 며느리의 태도에 더는 말도 섞기 싫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꾸도 안 하고 애는 어딨냐고 저 궁금한 것만 물었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애는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래요. 애는 혼자 힘으로 키운다더니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물으려다가 그러냐 하고는 그냥 말을 말았어요. 그리고는 집안을 둘러보는데 새삼 이게 얼마만인가 싶은 게 헛웃음이 나대요. 아무튼 제 짐이 보관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꺼내면서 필요한 것들 챙기고 있는데 며느리가 문에 어깨를 딱 기대서는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막말로 장롱에 제가 두고 온 짐을 제외하고는 죄다 하나같이 괜찮은 것도 없더만 그걸 제가 가져갈까봐 감시라도 하는 건가 싶은 게 점점 다시 우라가 치밀대요. 제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제 집에 제 물건 좀 가지러 온 건데 이렇게 눈치까지 봐야 하나 생각하니 지난 몇 년간 참았는데 좋은 시어머니 노릇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더는 못 참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 짐 챙기다 말고 며느리 데려앉혀다 놓고 한마디 했어요.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니들 불편하다길래 평생 살아온 동네도 떠나주고 한 번도 내가 내 집이라고 연락 없이 찾아온 적이나 있었냐고. 그런데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눈을 땡그랗게 뜨고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맹랑하게 말대답을 하대요. 그러면서 누가 들으면 제가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준 줄 오해하겠다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집 부모들 보면 자식 결혼시키면서 집 한 채 턱턱 해주고 그러던데 어머님은 집을 준 것도 아니시지 않냐면서 저도 자기들 돈 받아다가 전세로 살고 있으니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라나요. 그러면서 집이 전세라서 자기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아느냐고 이런 후진 동네에서도 애 유치원에서 엄마들끼리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를 두고는 편을 가른다면서 뉴스도 안 봤냐대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우리 애가 다른 집 애들한테 전세 거지라고 놀림당할 거 생각하면 자기도 저한테 좋은 소리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색 좀 그만 내시라는데 정말 숨이 다 안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애들한테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내 며느리한테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던 내 다짐은 둘째쳐도 내가 내 아들보다 어린 며느리랑 말싸움이나 하고 앉아있는 현실이 기도 안 찼고요. 아무튼 더 있다가는 며느리랑 서로 정말 못 볼 꼴 보겠구나 싶기도 했고 그래도 어른인 제가 참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앨범에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현관문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삑삑 나더라고요. 아들인가 싶었지만 아들 퇴근하기까지는 시간이 이르다 싶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나 했더니 안사돈이었어요. 그깟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바람에 2시간 넘게 밖을 서성였던 게 떠오르면서 동시에 정작 안사돈은 제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 생각하니 좋은 시어머니 노릇도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는 안사돈을 뿌리치고 제 물건만 정신없이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불과 몇 분 전까지 아주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던 며느리가 맨발로 쫓아나오면서 그렇게 가시면 어쩌냐고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며 저를 잡대요. 됐다고 설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매몰차게 닫힘을 누르니 자기도 맨발로 저를 쫓아오는 건 안 되겠나 싶었는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에 가는 내내 아들 며느리한테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저는 받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똥줄이 탔는지 저녁엔 언니네까지 찾아왔는데 언니도 이 상황을 듣고는 괘씸하다며 저 대신 애들을 문전박대 해줬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는 1억 5천 중 네 결혼자금이다 생각했던 1억은 줄 테니 집을 비우라고 했어요. 아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어떡하냐고 사정을 했다가
화도 냈다가 날리더니 급기야는 며느리도 옆에 있었는지 지가 전화를 받아서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대요.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면서 말이지요. 아직도 뭐가 문젠지를 모르는구나 싶은 게 어이도 없고, 한편으론 어쨌든 거의 5년 가까이 그 집을 차지하고 살았으니 돈은 좀 모았겠거니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니들이 알아서 살 길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여기까지가 한계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다시 아들이 저더러 진심이냐면서 이렇게 아들 며느리랑 연 끊겨도 상관없냐고 협박을 하대요.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저더러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아쉬울 거 없다고, 나는 너한테 할 만큼 했으니 후회 없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 할머니랑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알면서 그럴 수가 있냐니까 아들도 더는 아무 말도 안 하대요. 결국 2달 지나서 애들은 집 싹 비워주고 나갔어요. 1억으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사냐고 며느리가 아들더러 이번 일 해결 못하면 이혼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도 했나 보던데 결국 동네 변두리 빌라로 이사를 한 모양이 돼요. 며느리 쪽에서는 자식들 살라고 집까지 비워주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 뒤로 애들한테 따로 연락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연 끊고 살게 될 수도 있다더니 진짜 그럴 생각인가 봐요. 손주 못 보고 지내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저도 좋은 시어머니 노릇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한테 저는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느꼈던 감정보다 더 최악의 시어머니로 기억되겠지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누가 물어봐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한편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라는 소리에 둘째 안 가진 게 참 후회가 되네요. 자식이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이럴 때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됐을까 싶어서요. 누구보다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씁쓸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